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부동산, 원전 등 주요 부문에서 대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지, 어떻게 펼쳐질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정무대응실장을 맡았던 정태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에서 공정시장위원장을 맡았던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 저희가 앞에서 인수위원회 구상을 좀 들어봤고요. 대통령 인사를 어떻게 할지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임명이 돼서 정책을 어떻게 끌어갈지 좀 주목이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공약, 우리 유세중에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과연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가장 좀 궁금해요. 윤석열 당선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50조 원의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이제 그 지금 정부에서 이미 이제 그 30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한 14조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그럼 추가적으로 들어가려면 한 30조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세출에 대한 구조 조정 그리고 그러고도 모자라면 이제 국채 발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금방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임해서 실제로 이 조치들을 준비를 하고 국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재부에서 편성한 다음에 이 사실은 세출 조정하는 과정들도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출 연장 같은 경우 부분들은 뭐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만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또 하나 굉장히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이 신용대 사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중신용자까지도 약정 대출을 갖다가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에 상응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은 한 80 내지 90% 정도를 자산공사에서 매입해 주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의 이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채무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상당 정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80 내지 90%를 채무를 사실상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죠. 탕감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뭐 정책본부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내용들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정책 자료집에 나온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든 가장 1순위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더해서 또 한 가지 시급한 문제는 당연히 이제 방역 문제죠. 방역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뭐 제가 방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다도 이제 과학화를 하면서 실질적인 방역 효과도 올리면서 결국은 지금 이제 코로나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그 엔데믹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역량 집중들을 하겠죠. 평론가님, 이 어떻게 지금 구체화되는 게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더 좀 구체화될까요? 우리 정태근 의원님께서 이제 윤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의 공공성, 건전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주장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써야 된다. 적극 재정을 해야 된다는 분야가 바로 코로나19 극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정태근 전 의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바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약을 보면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본부를 만들어서 긴급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아마도 이게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50조 원은 결국 어떻게 마련하냐?
추경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 긴급 프로그램의 50조 추경은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네, 네. 그 전에 또 이재명 후보가 이 후보자 시절에 했던 공약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뭐 민주당이 다주상이긴 하지만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지원할까에 대해서는 인수위도 그렇고 이제 이 프로그램 구조본부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1,000만 원씩 축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공약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원 부분이야 뭐 액수야 재원에 따라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용 대사면을 얘기해서 이제 비탄감을 먼저 띄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채무 조정에 대한 언급은 했습니다. 채무 조정.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채무 구조 조정은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방법론은 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자영업자와 이 소상공인 그 최근 늘어난 이 부채 추이를 보면 이미 거의 900조, 890조 원에 달하는데 코로나19 터지고 거의 200조가 순간적으로 늘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뭐겠습니까? 그 정도로 빠르게 늘었다는 건 부실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비탄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 긴급구조본부와 이 직속위원회에서 상당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들 통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소상공인들의 비탄감을 해준다고 하면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율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채무 탕감을 핵으로 한 이 신용 대사면, 신용 사면도 이게 이재명 후보만 얘기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자도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더군요. 신용 사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신용 대사면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빚을 탕감해주자는 측면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빚의 어떤 조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기를 더 연장해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어렵다면 이제 원금의 일부를 또 탕감해줄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채무 구조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때 제안했던 것은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나간 그 대출이 21조 원입니다. 이거는 이미 정부가 그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 기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보증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보증서를 들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거를 지금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또는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매입을 하자. 매입하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나 만기나 원금에 대해서 일부 조정해 줘가면서 천천히 갚게 만든다면 이거는 당장에 일단은 재정이 쓰이긴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재정 지출은 아니거든요. 채권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또 신용 그 대사면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자라는 걸 제안했던 거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다음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합리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재원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지금 저희가 그때 이제 제안을 고민했던 것은 우리나라 이제 기간 산업의 그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안 좋아진 데가 있습니다. 뭐 항공사나 뭐 여행업계 이런 데 이제 지원을 위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라고 40조 원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쓰기는 8천억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기금을 꼭 기업을 대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간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기금에 대한 그 용처를 확대시키면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간 산업 안정기금. 근데 일단 그 빚을 일단 더 내는 문제, 그러면 우리 재정 건전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당선인 조금 의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을 하자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세출 구조 조정.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산이 이제 그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총 예산이 한 33조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그런 것 있습니다. 뭐 이게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 태블릿 PC를 나눠줘서 뭐 한 24만 대인가요? 이렇게 지급해가지고 이제 교육들을 좀 이제 이 선진화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그게 한 800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 그 세출 조정을 일단 해보자. 세출 구조 조정. 근데 사실은 말이 쉽지 세출 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글쎄 얼마나 그게 일단 부처에서 올라오기도 어렵고 아마 이제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다가 아예 할당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와라. 이 정도 깎아라. 예, 만들어가지고 와라고 해야 아주 간신히 만들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 나머지 문제는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상당수는 이제 모자라면 결국은 사실은 이제 국채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빚내는 걸.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행정부에 계신 분들은 좀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 현실 가능성 어떻게? 아니 그리고 실제로 좀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강조는 했지만 이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극복에서만큼은 돈을 충분히 쓰겠다고 재정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목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명분이 상당히 있어서 결국 추경을 바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이 돈이 뭐 1, 2조도 아니라 지금 이거 손실보상까지 하려면 수십조일 텐데요. 그 정도를 세출 구조조정도 있겠지만 또 이게 속도전이잖아요. 이 코로나19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번 이제 올해 들어서 1차 추경했지만 바로 2차 추경이 곧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출 조정을 하더라도 그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민주당 적극적인 어떤 협조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최 의원님은? 저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그때도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7월달에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취임하고 바로 이제 추경을 했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번 윤석열 당선자 역시 당연히 인수위 과정에서 이런 부분 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당선 그 바로 이제 취임한 직후부터 뭐 추경론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지출되는 어떤 재원은 일회성 비용입니다. 이게 뭐 계속 매년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를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년 나가야 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증세가 좀 따라가야 이게 지속적인 지출과 지속적인 수입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회성으로 한번 지금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좀 열린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민주당이 협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 말고 진짜 우리가 흔히 재정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높은 복지를 하면서 국민들이 세금은 조금 내고 국가도 부채를 조금 발행하면 가장 좋은데 이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재정 트릴레마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 당선자께서 공약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보면 상당한 재원들이 또 앞으로 필요해요. 뭐 기초연금도 이제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은 당연히 저는 이제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뭔가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재원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조달 방안은 나오질 않았다. 뭐 그거는 이제 양쪽 후보다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너무 재정 건전성만 걱정하면서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여력이 있다고 하면 국가 채무를 좀 늘려가면서도 복지 늘려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제 성장의 규모를 더 키우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원도 더 늘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번 위기 극복은 당장의 부채를 국채를 발행해서 좀 가능하겠지만 이후에 큰 복지의 확대는 좀 우리가 국가 재정에 대한 계획을 좀 이번 인수에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이야 뭐 급격히 필요한 거지만 많은 복지에 필요한 돈을 윤석열 당선인께서 실제 집행을 하려면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 좀 증세든 뭔가 솔직한 좀 더 분명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선거 시기에 모든 후보가 증세 아마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증세 문제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아마 이 정부가 이번에 굉장히 이제
그 선거 때 굉장히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바로 사실은 실질적인 증세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갑작스러운 증세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러이러한 목적에 따라 가지고 증세를 이런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세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재정 구조 중에서 가장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20.27%인가요? 네.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보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실제로 이제는 좀 전반적인 세출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 물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내는 것도 중요한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과도하게 나가는 중앙정부 세금이 이제 지방교육재정으로 나가는 문제. 이 공약에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좀 고쳐보겠다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우리 윤석열 당선인도 많이 했습니다. 밝히셨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5년 내에 좀 바뀔 거로 기대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또 강력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사실은 민주당이 협조해줘야 가능한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상당수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 반대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교육감도 우리가 이제 선거로 선출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의 몫이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런 재원을 가지고서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그 여유롭게 재원을 운용했다면 그게 쪼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지출 구조 정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교육교부금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큰 틀에서 저는 우리가 지출 구조 조정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지금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한다면은 저는 뭐 이것도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문제 짚어봤고요. 윤석열 당선인 되자마자 제일 변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역시 부동산입니다. 이 서울의 표심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인으로 간 것도 이 부동산 성난 민심 때문인데 정철진 평론가님, 어떤 정책들이 이제 구체화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한 공약들을 살펴보고 그거의 현실성 여부를 이제 또 함께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일단 공급과 규제 완화, 대출 완화 이렇게 세 축입니다. 공급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을 공급을 하는 건데요. 민간 주도고요. 다만 25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원가주택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공공주택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등을 거의 민간 사이드에서 공급을 유발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먼저 첫 번째 카드는 재건축, 재개발 완화겠죠. 그래서 뭐 이어지는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이 뒤따를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세금 완화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살 때 취득세, 갖고 있을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세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 세금들을 다 완화 쪽으로 일단은 공약을 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집 사는 분들은 면제고요. 처음 집 살 때 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의 부담을 어느 정도 낮춰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보유세를 하게 되는.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한다. 그다음에 이제 팔 때 나오는 양도세인데요.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다주택자 중과 부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 할 때 중과를 맞죠. 그래서 3주택자 이상은 거의 뭐 지방세까지 합치면 80%가 넘는 세율인데 그거를 2년간 유예합니다. 2년간. 뭐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를 적용한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양도세 부분들이 있고 양도세도 궁극적으로는 좀 구간들을 널찍널찍하게 뭐 해가지고 이제 현실화 좀 더 깎아준다는 쪽에 이제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세 번째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대출. 부동산 관련 집을 살려면 결국 대출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LTV 80%, 그러니까 집값 대비 80%까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 기존에도 LTV를 뭐 최대 70%까지는 완화해주겠다라는 큰 틀에서 공급 또 세금 부분 완화, 대출 완화 이렇게 공약들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그러면 공급 측면을 조금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 정철 평론 250만 호 원가주택 50만 호 포함해서 250만 호 5년에 공급한다. 쉽지 않죠. 이게 그 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1년에 신규 공급됐던 게 연간 한 45만 호,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 54만 호니까 5년 계산하면 산술적으로는 되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든 건설사들이 지금 민간에서 내는 부분들이 보면은 1년에 한 25만에서 30만 가구 정도를 그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 부분들이 나머지 한 40%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수요자가 있는데 공급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결국은 곳에 필요한 주택을 그렇죠. 공급하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공약을 발표할 때 전체 물량과 더불어서 수도권에 공급하는 물량을 사실은 따로 얘기를 했어요. 수도권이 150만 호인가요? 그렇죠. 150 최대 150만 호, 130만 호에서 150만 호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원가 주택 같은 경우도 발상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토지를 지금 마련할 수 있는가? 땅은 어디 있냐? 이 문제가 좀 남는 문제고 재정 문제도 물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5년 있다가 분양할 때 일부를 상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급 측면을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특히 그 과정 속에서 공공과뿐만 아니라 민간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각종의 규제, 특히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안전진단을 포함해 가지고 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 계획이 예정대로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어떻든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그 역량을 계속 기울이는 것. 이거는 뭐 아주 지당한 방향이라고 봐야죠. 공급 측면 그렇고 세금 부분은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양도세 다주택자 우리 정철 평론가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제 윤석열 당선인 2년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그때 당시에 이제 1년으로 했다가 1년으로 뭐 이제 그게 기간이 또 짧아지니까 뭐 9개월로 하면서 뭐 조금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빨리 매각하는 사람은 100% 면제해주고 늦게 하는 사람들은 50%, 25% 이렇게 가겠다라고 뭐 이제 아무튼 중과 유예를 뭐 약속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당연히 그 저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중과 면제 그러니까 중과를 이제 아예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는 그거를 2년만 일단은 유예를 해주자라고 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추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에서의 가장 빠른 공급 방법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 물론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세나 이제 종부세를 보면은 주택 가격도 오르고 또 그 공정 시장가의 그 비율도 올리고 세율도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막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세 가지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필요하다고 이미 현 정부도 얘기를 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당선자도 이제 그 부분을 실행할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산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꼭 부동산에만 또 그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산에도 부과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인프라의 혜택을
각자가 그런 좀 기여를 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근처에 도로가 뚫린다면 이런 도로가 뚫리는 데 있어서 결국은 내가 누리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산에 대한 향유의 그 혜택을 세금으로서 우리가 일부 내는 아주 보편적인 세금이고요. 네. 종부세는 아주 타겟팅돼서 이거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섞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학이 다른 두 가지의 법이 섞여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종부세는 아예 폐지되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종부세가 굉장히 그 좀 논란이 많았죠. 뭐 유언 판결도 받고 해서 뭐 수정하고 수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아예 세금 자체 세제를 흔들어 버리는 정도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부분 좀 손은 볼 수 있겠으나 이렇게 완전 폐지 쪽으로 가는 거는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 남은 그 2년간의 의석을 생각한다면 쉽게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말씀 나온 김에 우리 뭐 최이배 의원님 워낙 전문가시기도 하고 또 합리적이시기도 한데 사실은 이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그럼요. 밝힌 공약 중에서 법안이야 정부에서 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또 명분 같은 경우를 이전에 해왔던 우리 부자감세 안 된다라든지 뭐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시키는 거가 안 맞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 실제로 세금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렇습니다. 타협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종부세하고 지방세를 합치는 문제와 관련해 재산세를 합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공약집에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시간을 갖겠다. 근데 예를 들면 공급과 관련된 것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하는 거거든요.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공급에 효과가 있거든요. 2년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특이한 발상 중에 하나는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생애 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47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정 시간 내에 3주택 이상자들한테는 일정 시간 내에 매각하면 면제해 주겠다. 나머지 사람들은 생애 한 번 정도 하겠다. 뭐 이런 정책도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이 좀 길긴 합니다만 어떻든 실제로 민간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거고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효과를 봤거든요. 중간 시점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합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보는 형태로 해서 양당의 좀 타협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쪽에서 집권자니까는 우리가 세제 개편 다 밀어붙이겠다. 하지도 말고 민주당에서도 또 반대하지도 말고 그래서 적정 지점에서 하면 그 적정 지점 중에서도 효과가 우선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그러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요? 뭐 제가 뭐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결정권도 없겠지만 저도 뭐 솔직히 그 정 의원님 말씀 진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장에서 매물이 출회돼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게 저는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거는 유예하는 거 정말 민주당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보유세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같이 좀 장기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장기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종부세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좀 맞닥뜨리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달 말로 공시 가격이 올해 매겨지는 공시 가격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걸로 매겨지면은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올해 걸로 안 쓰고 작년 공시지가로 일단 쓰자는 것들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여야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민주당과도. 그리고 이제 종부세가 산출되는 공정시작 가액 비율 100%인데 이것도 작년 걸로 95%. 이건 이제 정부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것도 됩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제 세율이라든가 또 존폐 여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 날이 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것을 폐기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도 민주당이 종부세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먼저 가장 맞닥뜨리게 될 접점이 아닐까 종부세가. 그렇군요. 네. 뭐 저는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뒤에 또 우리가 네. 뭐 주식 양도세 또 네. 폐지론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원을 자꾸 없애는 쪽으로 지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복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높은 복지를 하면서 낮은 조세 부담률과 낮은 국가 채무를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더 늘려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결국은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에게 더 좀 세금 부담을 지우는 예. 종부세랄지 주식 양도세랄지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국가 전체적인 재정의 그 구도 안에서도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도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갈등이 없을까요? 임대차 3법?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입법이죠. 임대차 입법인데 예. 그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입장을 어떻게 하실 건가가 중요하고 그래요? 이쪽에서 쉽지 의지만 갖는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것들은 평가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네, 그 부분도 어떤 갈등이 좀 있겠군요. 예. 네, 부동산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우리 최 의원 잠깐 말씀하신 또 주식시장 관련 참 이것도 첨예한 지금 이슈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 주식 양도차익과세를 없애겠다. 정치월치 평론가님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나라는 아주 뭐 대주주나 고액 투자자 외에는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거래세라는 걸 내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진국들이라든가 선진 증시에서의 세제는 어떻게 되느냐? 거래세라는 건 없고 대신 양도세가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래세는 점점 좀 줄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은 그 부분을 멈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는 다시 이제 폐지를 하고 거래세 형태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제 선진 증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주식판에 오래 있었고 주식 업무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이 증시의 문화, 수준 또 여기 상장된 기업들의 그 태도가 뭐 우리가 무역으로는 세계 뭐 10강 아니고 뭐 이러지만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하나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뭐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면서 양도세를 깎아주거나 감면해주거나 또 이런 혜택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현실과 또 투자자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형태를 보면 조금 더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세는 없는 이 행태를 좀 유지하는 쪽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처럼 양도세를 폐지하는 쪽이 좀 좋겠다. 기존처럼 아주 뭐 지금 대주주나 아주 일정 부분만 빼놓고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전 양도세는 안 물리고 그냥 현재처럼 거래세 위주로 가는 것이 저는 우리 풍토를 봤을 때 왜냐하면 대표적인 뭐 물적 분할 하나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증시 상황이거든요. 소액주주들 불만이 많던데. 그러나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금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대로 주식 양도차익이 제대로 과세되는데 과세 대상은 또 양도차익이 정부 안에 따르면 5천만 원 넘는 사람만 매기돼 있죠. 그걸 매기지 말자는 게 윤석열 당선인 주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저희 이제 저는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하지만은 질적인 성장은 좀 안 된 거죠. 그런 측면에 저는 뭐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행태도 있겠지만 또 기업의 운영의 행태 그리고 그 자본시장에서의 그 또 플레이어들의
행태들이 뭐 다 저는 네. 아직은 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 후보다 이제 자본시장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공약을 냈는데 솔직히 자본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다 말씀하셨었어요. 네. 근데 저평가된 이유는 세금 때문은 아니거든요. 네. 세금은 전혀 그 자본시장 저평가의 요인이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이 표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절세, 뭐 세금 감세에 대한 이제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제 논쟁이 됐는데요. 네. 저는 이제 세금만 보자면은 증권거래세를 줄여가는 부분, 이 방향이 잡혔고 지금 계속 해왔고요. 다만 이제 증권거래소가 대략적으로 작년에 거친 게 한 15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5조 원 정도가 이제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네. 농특세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92년 3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면서 예. 이제 쌀 수입 개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농산물 개방을 하면서 그때 자본시장도 또 같이 개방을 하면서 결국은 농민들의 농업의 피해를 이쪽 자본시장에서 오히려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세금을 내 가지고 거기를 지원해 주자고 해서 만든 게 농특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증권거래소에 그 농특세가 붙어 있는 건데 지금 농특세 5조 원 거치고 그거 가지고서 농어촌 특별기금 만들어서 약 50가지의 재정 사업을 하는데 이거 당장 농특세를 없애버린다 하면 이 사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금이 사라지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세금 폐지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정치권에서 너무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런 포퓰리즘적인 좀 약속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뭐 민주당도 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좀 얘기한 부분은 저도 반성을 좀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면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일정 정도 그런 세금의 폐지로 인해서 오는 효과까지 감안해가면서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주주나 10억 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만 세금을 내고 있던 건데 이제 내년부터는 모두 다 내게 하자는데 그게 말씀대로 5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또 그렇죠. 손실이 본 건 5년간 2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당시에 거의 낼 사람이 없다라는 식의 평가를 할 정도였어요. 대상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양도소득세 없애버리면 결국 고액의 투자자들과 부자들만 세금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지금 재벌 총수 일가들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데 결국 그거 내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주식 매각할 때 돈 세금 한 푼 안 내고 매각해서 세원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저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토론 때도 논란이 됐던 건데 정태근 의원님, 뭐 민주당이 협조를 끌어가면서 해야 될 텐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뭐 자본시장에 대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3프로 TV 방송에 나간 다음에 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제 이 자본시장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해박한 게 드러나고 그렇죠.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좀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약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만회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와중에서 나온 게 지금 이 폐지를 하자, 양도세 폐지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개미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럼요, 긍정적인 영향.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양도세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또 주식이 이제 계절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아주 고액 투자자 아닌 사람들도 이 문제를 대단히 환영하고 개미들조차 환영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부 내용은 요거 외에는 더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동시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제기한 건 뭐였냐면 거래세는 낮은 수준으로 고정을 하자.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2.5에서 2.3 다시 1.5로 내려가는 과정들인데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낮은 수준으로 고정해서 유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을 바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도 대단히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짧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현재는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서만 이제 양도세를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맞죠.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매기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관계없다. 네, 우리는 관계없다.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세금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고액 투자자들이 그 세금 때문에 11월, 12월에 보고 있다가 미리 쫙 팝니다. 세금 대상자에서 잠깐 빠지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을 안 갖고 있으려고. 근데 그들이 큰 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시에 그 세금이라는 이슈 때문에 12월에 주식을 다 던져버리면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니까 이 피해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고 있는 이게 벌써 1, 2전 문제가 아니라 꽤 오랜 기간에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그때 공부를 하신 게 뭐냐면은 그렇게 더 잘하려고 했던 그런 일부에 매겨졌던 주식 그 양도세가 오히려 시장 교란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걸 없애게 된다면 정말 속된 말로 그냥 다 이 효율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양도세 폐지를 나왔는데요. 그 현상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대주주라든가 10억 이상의 이 고액 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긴다는 그게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상 운영할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연말에 엄청 들썩거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세금 면에서 직접 본인한테 해당은 안 되는데 시장이 출렁거림으로써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에게 좀 면제한다는 걸 대환영을 하는 셈이네요. 실제로 이게 1월 중순에 나왔는데 바로 체감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미국 같이 이제 그 거의 보편적으로 다 그 세금을 이제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연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제도적으로 또 다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일 내에 그렇게 자전거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그 손익을 계산할 때 다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다른 제도적 보완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좀 세게 한마디로 던져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앞서 말씀드린 재정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다 같이 감안한다면 함부로 이렇게 있는 세금 그리고 세수가 이게 또 적지 않거든요. 이것을 폐지시킨다고 했을 때 그만한 세원을 어디서 더 마련할 거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선거 때 지나고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이 여야의 현재의 의석 분포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만만하게 통과를 기대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보니까 이거 공약이 이게 산을 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토론을 하면 할수록. 중간 대목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 표를 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화를 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하면 기존에 했던 공약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라는 모습으로 가면 그런 자세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관련해가지고 그 문제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든 야당이 아니라 의회의 다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조를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공약했던 내용 중에서 소위 이제 정권의 경제 철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다음 순위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야당이 받기 어렵다. 상대당이 받기 어렵다. 이 문제는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그럼 어차피 2년 있다가 선거가 있는 거거든요. 총선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들을 정해나가는 것이 새 정부가 하는 특히 이제 인수위 때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 저평가가 세금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물적 분할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지배주주가 자기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은 지켰지만 되게 편법적으로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근절시켜 나가는 것은 공통의 우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통으로 하는 공약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추려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계속 그래서 공통공약 추진위원회 이런 거 만들자고 했던 건데 저는 이번 인수위에서도 그런 거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본시장 세금 관련 문제 만만치 않을 것 같군요. 또 하나의 큰 정책 변화, 탈원전 정책입니다. 탈원전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표현을 조금 달리 해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조금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 것 같죠, 평론가님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이제? 맞습니다. 이제 공약집을 저도 샅샅이 봤는데요. 핵심에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 하고 원전 기술을 이제 수출하는데 역점을 이제 하겠다, 주겠다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조금 이따 또 우리가 토론을 하겠지만은 또 한 축에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일단은 원전에 현재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많은 비중도 두고요. 신한울 원전이라든가 3기, 4기도 다시 하면서 원전 활성화도 하지만 그것이 곧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또 우리가 역점을 둔 수소에너지라든가 또 다른 대체 에너지를 소홀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읽었고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원전을 다시 이번에 포함시키기는 하나 기타 다른 대체 에너지도 함께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가 탈원전, 감원전의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면 훨씬 더 원전은 상당히 많은 비중과 중요성이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전 산업의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종사하는 높은 것 같아요, 정태근 의원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정평론가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공급 그리고 이제 전력 생산 비용의 문제를 거기에 더해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러면 현재의 에너지원 중에 탄소 발생량을 가장 적게 내는 에너지가 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원전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원전 산업을 보는 관점 이게 소위 이제 아주 막대한 위험 요인이 있는 산업이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 바라보고 그런 산업 속에서 원전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것. 저희가 쉽게 이제 그 SMR이라고 그래가지고 소형 일체형 원자로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전력 비용 측면에 봤을 때는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가압 그 경수로형인 APR 1400 같은 경우에 비해서 실제 전략 생산 비용이 한 2배 이상 나와요, 기본적으로. 비용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 만들어진 것은 1400메가와트급인데 보통 SMR은 100메가와트급에서 한 300메가와트. 저희가 스마트 원자로라고 있는 설계안을 갖고 있는 그 스마트 원자로 같은 경우가 300메가와트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작아질수록 사실은 전력 비용들은 높지만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일체형을 만들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EU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이 그린 텍소노미에 이 원전을 포함시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녹색 발전, 녹색 에너지로 포함시켰죠. 근데 전제가 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소위 이제 그 사용 후에 나오는 소위 이제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경주에 방패장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중저준위 예를 들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옷이라든지 거기서 쓰는 물품 이런 것들이 넣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소위 고준위 방패물이라고 해서 사용 후 핵 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다가 크게 난리가 난 다음에 쭉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면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들자라고 합의를 봤는데 또 이 정부 들어서는 탈원전 하면서 아무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원전에 가보시면은 사용 후 핵연료를 이렇게 보관하는 큰 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밀렉이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조밀하게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탈원전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는 문제고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에 있어서의 원자력 협정 문제를 잘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처리에 대한 권한을 갖으면 재처리, 폐기물 재처리. 재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 양이 훨씬 더 줄는 것이고 이것이 아마 난망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영구 처분 시설에 대해서의 문제도 검토. 핀란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가 이 원전 정책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방향은 맞는데 네. 동시에 상당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 고준위 방패물을 포함해서 사용 후 이 폐기물에 대한 정책들을 같이 책임 있게 준비하고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면 동의를 구하면 이 문제는 잘 추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든 지금 원전 기술 경쟁력으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원전 산업의 어떤 우리가 최선진 산업으로 더 키워야 되겠다는 게 이제 당선인자의 생각이니까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지긴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저도 뭐 솔직히 이제 이번 정부가 가장 잘못한 부분이 예. 원전을 당장 문을 닫지 않을 거면서도 탈원전이라는 그 용어를 써가면서 예. 얘기를 했다가 이 원전 문제를 과학적인 검증이 아니라 이념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국민적 갈등과 네. 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후퇴를 낳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감원전 정책이라고 이제 용어도 새롭게 만들면서 이렇게 바꿨던 것처럼 예. 저는 이 기술 진보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한 검증, 과학적 검증을 계속 통해서 SMR이 언제 가능할지 말씀하신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과학적으로 판단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방향 좀 더 토론할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의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최입의 의원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